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여러분은 프랑켄슈타인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큰 키, 시체같이 창백한 피부를 꿰맨 듯한 징그러운 흉터, 누더기 옷, 흉측한 이목구비 같은 모습이 떠오르시겠죠? 프랑켄슈타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괴물이에요. 그는 24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고 가끔은 만화에 또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니까요. 하지만 소설 프랑켄슈타인 속에서 괴물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 모두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괴물을 떠올리지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를 만든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성에서 따온 거예요. 실제 소설에서는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creature, 괴물 혹은 피조물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요. 이전 그리스 신화편에서 언급한 적 있던 작가 메리 셸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사이파이, 공상과학소설의 어머니로 평가되는 소설가예요. 그녀의 부모도 글을 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당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함께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아나키즘의 원조로 유명한 윌리엄 고드윈이고 어머니는 여성인권에 힘쓴 저서 여성의 권리 옹호로 이름을 날린 그 유명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입니다. 이런 유년기를 보내고 만난 그녀의 남편도 정말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퍼시 셸리인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의 팬이었던 퍼시 셸리는 그녀의 집에 들렀다가 메리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미 아내가 있던 퍼시였지만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반대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사랑의 도피를 하게 돼요. 퍼시의 부인 해리엇은 이를 비관, 투신 자살을 선택했어요. 지금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든지 메리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 퍼시는 항상 그녀에게 문필가 집안의 혈통임을 증명하고 그녀의 이름을 문단에 남기기를 몹시 원했다고 해요. 그녀에게 문학적 재능이 있었다고 믿었다네요. 그녀에게만큼은 멋진 남편이죠. 하지만 이후 그녀는 남편의 격려에도 글을 전혀 쓰지 못했어요. 1816년 5월 스위스로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메리와 남편 퍼시는 그 유명한 영국 시인, 너무너무 유명한 대표 낭만주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 경과 함께 스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시인도 그리스 신화편에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아직 이름은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영상을 통해 드디어 저희가 영국 대표 낭만주의 시인 세 사람을 모두 섭렵했어요. 트로이 전쟁편 마지막에 등장했던 존 키츠, 남편 퍼시 셸리, 스위스에서 함께 여행한 조지 고든 바이런 경, 이렇게 세 시인이요. 그의 여름은 굉장히 습하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비는 쉬지 않고 내렸죠. 그래서 그들은 며칠이고 집에 갇혀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독일 괴담집 몇 권을 읽으며 귀신 이야기를 해댔고 바이런 경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자신만의 괴담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해요. 아무리 당대의 문학가들이 모여도 우에사유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겠죠? 수다를 떨던 중에 그들은 다윈의 실험과 갈바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게 돼요. 해부학자 갈바니의 이름을 따서 유명한 갈바니즘은 갈바니가 개구리 뒷다리에 정기적 충격을 가했을 때 다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이후 동물의 전기에 대한 이러한 효과를 갈바니즘이라고 했어요.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메리 셸리는 머릿속에서 바로 차가운 시체 한 구를 상상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소설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가 탄생하게 되죠. 또 이 괴담 제안 때 어떤 소설이 탄생했을까요? 바로 최초의 필기 소설 뱀파이어예요. 와, 진짜 미쳤죠. 그냥 그들의 천재성에 박수를 보낼 따름입니다. 이렇게 메리는 출산 5개월 만에 소설 프랑켄슈타인 집필을 시작하고 1818년 1월 만 20세의 나이에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를 익명으로 출간합니다. 자, 그럼 그녀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로버트 월튼이 자신의 누이 마거릿에게 쓴 편지를 통해 시작합니다. 월튼은 북극 탐험을 하던 중 어느 새벽 빨매를 타고 가는 거인의 형태를 한 생명체를 보게 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썰매를 타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구해주게 되는데 월튼은 이 이방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 이방인에게 큰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때 소설의 복선이 등장합니다.
그 이방인은 월튼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네는 한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지. 내 운명처럼 자네의 소망의 대가가 자네를 무는 독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네. 그렇게 이방인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본격 시작합니다. 이방인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월트는 자신의 힘이 닿는 한 그의 운명을 바꿔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시점으로 진정한 소설이 시작돼요. 주인공 빅터는 제네바의 가장 유명한 가문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나란 일을 하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자기 친구의 딸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요. 아버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죽자 여동생의 딸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빅터의 어머니가 사촌동생 엘리자베스를 그의 아내로 점찍어요. 그 후 엘리자베스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소녀가 되어 프랑켄슈타인가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주인공의 친구들이 모두 시나 창작에 능한 설정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그러했으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작품에 자기 인생을 많이 투영하는 것 같아요. 빅터는 유년기 시절 자연, 철학, 연금술에 매료되는데요. 그는 아주 열성적으로 우리에게는 영화 해리포터나 소설 연금술사에 등장해 친숙한 아이템, 철학자의 돌과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유령이나 악마를 불러내려고도 굉장히 몰두해요. 15살 때쯤 빅터는 천둥번개에 의해 파괴된 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전기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앞서 언급했던 갈바니즘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가 17살 때 성홍열에 걸린 엘리자베스를 돌봐주던 어머니가 전염돼 사망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빅터는 이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게 된 빅터는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어요. 이때 한 교수가 지금까지 그가 배웠던 학설과 인물들이 얼마나 망상적이었는지, 얼마나 캐캐묵은 학문이었는지 일깨워주며 자신의 수업을 듣지 않은 날에는 화학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해주고 화학 수업에서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바로 돌과 영약은 버리고 현미경을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숨은 자연을 탐색하며 신의 영역, 무한에 가까운 능력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교수는 말했죠. 감동받은 빅터는 바로 교수를 찾아가고 화학교수 발트만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기에 이릅니다. 공부에 매진하던 빅터는 2년 넘게 제네바에 돌아가지 않았고 그 사이에 화학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심함과 부주의 때문에 연구활동이 제약받지 않는다면 생명의 원리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빅터는 해부학에 통달했지만 그는 죽음과 죽음 뒤 시체의 부패의 원인과 과정도 연구하며 지하 납골당에서 매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창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괴물 프랑켄슈타인이 유달리 키가 큰 거인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괴물이기 때문일까요? 창조자 빅터는 신체 미세한 부분을 만들다 보면 작업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키를 약 240m로 정하고 그것에 비례해 모든 부위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로만 프랑켄슈타인을 접하셨다면 몰랐을 나름의 비하인드 스토리인 셈이죠? 또 미디어에서는 빅터가 무덤을 파내 시체를 구하는 장면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재료를 구하고 배열하는 일을 한다 정도라고만 묘사돼요. 대중매체에서 괴물은 얼굴이 초록색이거나 파랗고 머리나 목에는 큰 볼트가 있고 얼굴에도 게임맨 흉터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소설 속에서 괴물은 누런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근육과 동맥이 비치고 또 진주처럼 흰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그려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창조 작업을 끝낸 빅터는 괴물의 흉측스러운 모습에 겁을 먹고 자신의 창조물에게서 도망칩니다. 이때 메리 셸리가 빅터의 공포와 두려움을 묘사할 때 인용한 시는 콜리지의 늙은 선원의 노래인데 무시무시한 악마가 등 뒤에서 따라하고 있다는 이야기의 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콜리지 또한 대단히 유명한 영국의 시인인데 실제 메리가 어렸을 적 콜리지의 늙은 선원의 노래의 낭송을 직접 들은 적이 있었고 이 시에 굉장한 영감을 받아 그녀의 소설에도 인용을 했던 거죠. 창조자 빅터는 이 정도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혐오스러워했어요. 그렇게 빅터는 괴물에게서 도망치다가 자신의 친구 앙리 클레르바를 기차역에서 만나게 되고 앙리가 괴물을 보게 될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괴물의 탄생 이후 화학도구도 멀리하게 됩니다. 교수의 칭찬은 고문이었고 그는 여름부터 화학 대신 동양의 저서를 읽으며 나름의 힐링을 시작합니다. 빅터는 겨울이 다가오자 날씨 문제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고 괴물에게서 완전히 도망치는 것도 두려워 다음해 봄으로 귀환 계획을 미룹니다. 그렇게 5월이 되자 앙리와 여행을 다니며 또 힐링 타임을 보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빅터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바로 동생 윌리엄이 살해되었다는 비보였어요. 산책을 갔다가 새벽에 목이 졸린 채로 발견된 것이었죠. 이때 윌리엄의 초성화 목걸이는 사라져 있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빅터는 고향 제네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 도착하고 그는 집 근처 호수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두운 산에서 번개가 반짝이고 빅터는 덤불 뒤에 검은 형체의 괴물을 보았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범인이 괴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프랑켄슈타인가에서 한여로 있던 저스틴 모리츠가 초성화 목걸이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살인자로 몰리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죄 선고를 받게 되어 진범을 알고 있던 빅터는 크나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괴물이 새로운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매일을 공포 속에서 살게 돼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면 공포를 잊게 되었지만 잠시라도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잠조차 잃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혼자 몽탕베르라는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괴물을 발견한 빅터는 이야기합니다. 이 악마놈아, 감히 내게 와? 네 추악한 머리통을 부숴버릴 사나운 복수의 팔이 두렵지 않느냐? 꺼져버려, 더러운 벌레 같은 놈아. 아니, 기다려라. 내가 널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다. 그러자 괴물이 이야기하죠. 그리 나올 줄 알았소. 사람들 누구나 추한 것들을 미워하지. 그러니 어떤 생명체보다도 추한 내가 얼마나 혐오스러울까. 그대, 나의 창조자여. 하물며 당신까지도 자신의 피조물인 나를 혐오하고 멸시하고 있소.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 어찌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거요. 나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오. 당신이 내 조건을 수락한다면 난 순순히 인간들과 당신의 곁을 떠나겠소. 하지만 거절한다면 죽음의 뱃속을 다 채울 때까지 당신의 남은 친구들의 피를 실컷 마셔대겠소. 그러자 빅터는 사악한 악마, 이놈을 만들었다고 나를 원망하다니. 그럼 좋다. 어서 이리 오너라. 내가 경솔하게 내 놈에게 주었던 그 불꽃을 꺼주겠노라. 여러분, 이 소설의 제목이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신학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창조하고 또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우스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간들에게 불을 선물한 신이에요. 따라서 소설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불꽃을 꺼주겠노라 라고 묘사한 것은 셸리의 재치 있는 묘사 방법인 셈이죠. 이에 대해 괴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프랑켄슈타인. 다른 사람에겐 공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찌 나만을 짓밟으려 하는 거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내게 당신의 정의와 자비와 애정을 쏟아야 할 텐데 말이오. 나는 당신의 아담이건만 아무런 죄도 없이 당신에 의해 기쁨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되었소. 어디를 보든 행복뿐인데 나 혼자 영원히 그 행복에서 쫓겨났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다시 고개를 지겠소. 그리고 괴물은 빅터를 어디론가 데려가 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태어난 그 순간을요. 이때 괴물이 묘사하는 그의 탄생과 과거 이야기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고 사물을 구별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처음 모닥불을 피웠던 순간, 처음 달을 보던 순간, 처음 음식을 먹는 순간 같은 최초의 경험을요. 그 이후 식량이 다 떨어졌던 괴물은 근처 오두막에 가게 되는데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그 후 낡은 은신처를 찾아 숨었지만 다른 인간들이 그에게 다시 해를 입힐까 괴물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노인, 소녀 아가사, 젊은 청년 펠릭스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가 이때 들었던 악기 연주는 처음 느꼈던 아름다움이자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을 훔쳐보는 것은 괴물의 은밀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난 때문에, 또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종종 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만을 바랬던 괴물은 땔감을 대신 구해와 줌으로써 그들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 괴물은 처음으로 언어와 글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괴물은 낮에는 그들을 지켜보며 행복해하고 저녁엔 자신의 음식과 그들을 위한 땔감을 준비했어요. 겨울이 지나 봄이 되고 사피라는 한 아라비아 여인이 펠릭스와 아가사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괴물은 그들이 읽는 책 볼네이 제국의 몰락 같은 이야기를 엿들으며 괴물 자신도 인간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왜 서로 싸울까? 왜 정부가 필요할까? 같은 의문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인간과 다름을 점점 느끼게 되고 지식이 늘어갈수록 그의 슬픔도 커져갑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괴물은 이 가족의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원래 이들은 파리에 살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들 펠릭스가 사피의 아버지를 구출해내기 위해 그의 탈옥을 도와주고 그 때문에 노인과 아가사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였어요. 결국 재판이 열렸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으며 국외로 영구 추방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프랑스인 가족들을 사피의 아버지는 저버리게 돼요. 일반적인 터키 여인처럼 자라지 않았던 사피는 답답한 터키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고 결국 자신의 사랑 펠릭스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괴물은 숲에서 우연히 가죽 가방 안에 든 책 몇 권을 발견하는데 바로 존 밀튼의 신라관, 파라다이스 로스트,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코스의 플루타크 영웅전, 괴테의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이었습니다. 괴물은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을 읽으며 자신의 존재의 의문을 갖기도,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으며 인간의 역사와 영웅들의 경의를 표하기도, 신라권을 읽으며 전능한 신과 그의 피조물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경의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렇게 글을 배운 괴물은 그가 빅터의 연구실을 나올 때 가져왔던 옷의 주머니 속 들어있던 빅터의 일기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기의 빅터가 괴물을 역겹다고 묘사한 것을 보고 그는 절망과 고독 속에 잠겼지만 언젠가 자신도 프랑스인 가족과 함께 웃을 미래를 그리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고 괴물은 노인이 혼자 있을 때 그들의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렸고 괴물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되게 말투로 보아하니 우리나라 사람인 듯한데 프랑스 사람이요? 괴물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프랑스인 가족의 가르침을 받아서 프랑스어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냥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하지만 그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렵다. 라고요. 그런 그에게 노인은 희망을 북돋아주고 한없이 다정하게 대합니다. 마침내 노인은 그 친구들의 이름과 거처를 말해줄 수 없겠소? 라고 물어봅니다. 괴물이 말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절 살려주십시오. 절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찾는 친구들은 바로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입니다. 제발 심판의 시간에 절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놀라 말하죠. 오 맙소사, 댁은 누구요? 이때 문이 열리고 펠릭스, 사피, 아가사가 들어옵니다. 괴물을 본 그들은 이렇게 대응해요. 아가사는 정신을 잃었고 사피는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믿기지 않을 초인적인 힘으로 그의 아버지의 무릎에 달린 괴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대기로 사정없이 후려쳤죠. 그는 펠릭스를 말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이렇게 그는 고통과 고뇌를 다시 가슴에 품고 우리로 숨어요. 그 일이 있고 처음에 괴물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존재하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그 순간부터 나는 인류, 아니 누구보다 나를 만들어 이토록 참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몬 자와의 영원한 전쟁을 선포했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괴물은 자신이 성급하게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생각되어 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두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괴물은 처음으로 복수심과 증오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프랑스 가족의 오두막을 불태우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기에 살게 된 자신의 창조자 빅터를 찾아 제네바로 향하게 됩니다.